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영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전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랜스미디어 포럼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영화 영상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과 영화 미학들이 과연 미래에까지 유효한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으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포럼장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되고 많이 그리고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공부거리가 되고 있는 포럼입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입체 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김성은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성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은철 교수님이야 국제단편영화제 이렇게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 제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3D 서비스가 왜 대중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영화 쪽은 예외 케이스고요.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모바일 서비스에서 대중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정도 이슈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3D 콘텐츠의 부재. 3D 콘텐츠가 개수가 많이 적다는 얘기죠. 보급되고 파퓰러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아바타 몇 개 정도 외에는 3D 영화가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국내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3D에 대한 콘텐츠의 부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디스플레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한창 몇 년 전에는 가전사 중심으로 3D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TV들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었으나 콘텐츠의 부재로 서비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단종되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송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통신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관련돼서 여기 개념적으로 이제 채널 캐패시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채널 용량인 거죠. 그 트랜스미션 이슈가 있는데 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의미가 됐고요. 중위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기보다는 3개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밑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채널의 의미라는 게 이 4차선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4차선 도로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차의 개수는 4대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채널 캐패시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해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차선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채널 캐패시티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샤넌이라는 분이 수학적으로 이렇게밖에, 요 밴드위스, 그러니까 차선이 돋보기, 차선이 몇 차선인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차가 몇 대다라고 딱 떨어지게 수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넌의 채널의 캐피시티에 대한 그런 수학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거기를 그대로 방송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상파의 케이스인데요. 지상파는 현실적으로 6메가 대역이 한 채널을,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ATSC 미국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8메가 밴드위스입니다. 8메가가 한 채널이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ATSC 방식은 6메가 대역이 한 채널인데, 차선이 6메가 대역이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맥스를 보낼 수 있는 이펙티브가 현실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게 25메가비트입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보낼 수가 있는데, 에라 정정, 에라 컬렉션 코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추가가 되면서 이제 순수한 데이터량은 25메가bps를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은 어떻게 채널을 유지하고 있냐면 UHD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UHD 방송이 HEVC 코딩을 기점으로 해서 한 20메가bps 정도 할당을 합니다. 25메가bps에서. 그리고 모바일 HD TV, HD는
UHD TV의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Mbps를 할당을 하죠. 그럼 벌써 24Mb가 25Mbps 꽉 차죠. 그 상태에서 1Mbps가 이제 채널 정보, 프로그램의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UHD 한 채널, 모바일 TV 하나, 그 다음에 채널 정보는 꽉 차서 더 이상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UHD TV에 만약에 우리가 3D TV를 전송하고 싶다. 근데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을 경우에 좌영상을 예를 들어서 UHD 채널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우영상을 HD 퀄리티로 모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3D TV에 대한 데이터를 더 보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좌영상을 UHD 채널, 우영상을 HD 모바일로 보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상파 케이스로 하면 예를 들은 건데요. 좌영상, 우영상. 왜냐하면 이제 3D는 좌영상과 우영상이 필요하니까요. 각각은 고정 TV 채널, 모바일 TV 채널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6메가 대역 내에서 채널을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다른 채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모바일을 다른 채널을 보내는 게 아니라 TV 채널 내에서 특정 부분은 20Mbp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HD 퀄리티의 고정 TV 채널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TV는 4Mbps를 들여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좌영상과 우영상이 각각 전달이 되겠죠. 좌영상과 우영상이 각각 전달이 되는데 좌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UHD 픽스 TV 채널로 보고 2D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영상은 모바일 HD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수신기는 얘가 좌영상이고 얘가 우영상인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영상과 우영상을 합쳐서 3D 채널을 보든지 아니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UHD하고 아까 모바일 TV 이외에 더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3D TV UHD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은 좌영상과 우영상은 따로따로 2D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2D 서비스 3D TV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 방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셔넌 리밋을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좌영상과 우영상 3D 채널을 동시에 방송사 입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개념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용자 선택형 입체 미디어 플랫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세 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3D를 위해서 추가적인 밴드를 할당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좌영상, 우영상은 각 모바일과 UHD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이 좌영상, 이게 3D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에서 좌영상과 우영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좌영상이 UHD TV를 서비스하고 우영상이 모바일 TV를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걸 딱 쪼개놓고 봐도 어떤 거를 보든지 그 고정 TV를 보시는 분이나 모바일 TV를 보시는 분이나 이게 좌영상인지 우영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2D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신기는 얘는 좌영상, 얘는 우영상인지 알기 때문에 얘를 합쳐가지고 3D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IBC에서 전시됐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게 가운데가 이제 3D TV고요. UHD, 그다음에 얘가 4K 2D, 얘가 모바일 HD TV였습니다. 그래서 좌영상, 우영상 합쳐서 3D가 방송되고 트리플 서비스가 동시에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는 ATSC 3.0, 이게 미국 방식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DVB-T2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2D, 3D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작년 9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방송을 부산 지역 쪽에, 부산 경남 지역 쪽에서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방송사가 부산 MBC하고 KNN이
그 지상파 타워를 두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송사가 2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총 4개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ATSC 3.0 미국 방식의 국제 표준이긴 한데 미국 방식 표준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트랜스미션 파워는 5kW 쓰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부산 MBC하고 PNN 방송사 배틀이 있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DM 스튜디오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공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 이런 전송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송을 했다. 여기도 또 보시면 3D 방송이 있고요. 자영상, 그러니까 우영상, 자영상. 아까 보셨죠? 그래서 3D, 픽스드 2D 자영상, 그다음에 모바일 HD 우영상. 그래서 실제로 방송되는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2D 서비스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3D 서비스가 방송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2D와 3D의 선택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측기가 있죠. 계측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트랜스미션에 대한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를 다 캡처링한 내용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캡처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소스 부분, 자영상, 우영상 소스 부분, 인코더, 그다음에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트랜스미션이 되면, RF로 트랜스미션이 되면 수신기가 받아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3개를 다 받아서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자영상 4K UHD, 우영상 모바일 HD, 그다음에 또 2개를 합쳐서 3D 하는 것까지 통으로 다 멀티플하게 동시에 디코딩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한 거죠. 네, 이건 실제 했던 내용이고요. 자영상, 우영상 합쳐서 탑앤 바텀이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파워 에너지를 확인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그런 그 파일럿 서비스, 방송 서비스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아까 콘텐츠 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또 해결하는 솔루션을 이 과제에서 찾았다는 거죠. 오늘 DM 스튜디오에서 다음 발제자가 발표를 하실 텐데요. 원래 이게 이제 그 탑앤 바텀 형식으로 3D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있고요. 탑앤 바텀 형식으로 있잖아요. 자영상 형식이 있고, 부산 MBC 콘텐츠고요. KNN 콘텐츠고 부산 MBC 콘텐츠인데, 원래 오리지널은 2D 다큐멘터리였었는데 얘를 AI를 가지고 3D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2D 영상을 갖고 있으면 AI를 이용해서 3D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컨버팅을 했고요. 1시간짜리 분량을 한 3일 정도 작업을 하면 3D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 정도의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그건 이제 서버의 속도에 따라 좀 다른 일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발브되어 있는 인원도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D 영상을 2D 영상을 3D로 변환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제작비가 많이 코스트 다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2D 있는 영상을 죄다 3D로 AI로 컨버팅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재밌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어쨌든 방송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행복해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를 만든 직접 촬영하셨던 그런 PD들이 제일 놀랐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2D로 만들었는데 3D 영상을 바뀌어서 보니까 또 다른 감회가 있었을 거고, 제일 그분들이 놀랐고 그런 점들이 저희 입장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채널 정보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2D TV,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TV거든요. 그 TV까지도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애가 없고, 기존에 있는 TV도 다 2D는 호환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3D는 볼 수 없는 TV들도 있겠죠. 3D 레디가 안 되는 TV도 있겠지만 2D TV도 서비스에 대한 우리 서비스를 신규로 했을 때 임팩트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브젝티브 이미지 퀄리티 테스팅이라고 그러죠. 주관적 가치 평가를 했을
좋았어요. 5점 만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5점을 준 그런 내용이고, 훌륭히 AI가 그 3D 컨버팅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좌우에 에이시메트릭 영상이죠. 4K와 2K의 그 3D 조합도 훌륭히 그 퀄리티, UHD 퀄리티 잘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하기 결과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2D를 3D로 AI를 통해서 만드는 내용의 과정인데요. 이건 다음 발제자가 그 발표하는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D 영상 갖고 있으면 AI가 그 3D 뎁스 정보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합성해서 3D 영상, 좌영상에서 의무 영상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쉽게 AI 기반으로 일반인들도 3D 영상을 추후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3D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3D 특수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D 영상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AI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 이제 그 지상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는 건 어쨌든 세 개가 하나의 채널로 다 서포트가 된다. UHD 2D, 모바일 HD, UHD 3D. 그리고 그 3D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2D 영상과 2D 서비스와 호환성을 이루고 있다. 증명이 됐고요. 4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고 이 내용은 정규 방송을 편제를 했어요. 그 정규 방송에서 그 내용을 새벽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저녁 7시 그래서 코어 시간에 방송을 했고 기존에 있는 2D TV에 우리 신호를 새로운 신호를 섞어서 보냈을 때 임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2D 수신기에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그런 필드에서 증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지상파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H.265 인코더가 있고요. 그거를 이용한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금 들어가는 건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이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에 타겟팅한 그런 방식이 또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레이어드 서비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H.265의 확장판 익스텐션 버전이라고 해서 스케일러블 HEVC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레이어드 서비스를 서포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개념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에 보면요. 그 2개의 열차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HEVC라면 2개를 이어가지고 간 거를 이제 스케일러블 HEV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가 이제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면 그 하나 요 녀석을 이넨스먼트 레이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스 레이어 하나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넨스먼트 레이어와 베이스 레이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어디에 디펜던스가 있냐면 전송 채널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채널 환경이 되게 안 좋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정인 상태보다 모바일 상태로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받으면 더 전송 채널에 그 노이즈가 많이 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채널 노이즈나 그다음에 QoS에 대한 그 채널에 대한 그런 데이터 컬리전 그러니까 뭐 막 몰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버퍼링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갑자기 화질이 떨어지죠. 그런 거를 이제 받아보고 영상을 받아보긴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레이어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레이어, 얘는 인핸스먼트 레이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신기의 종류에 따라서 조그만 영상은 베이스 레이어만 받아도 충분히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HD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면 섞어서 2개를 디코딩을 하면 UHD 채널을 볼 수 있고 UHD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를 받거나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동시에 받거나 두 케이스를 나눈다면 베이스 레이어만 받으면 HD를 볼 수 있고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동시에 받으면 4K UHD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죠.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가 이제 쌓여 있으니까 엎어서 가니까 이거를 레이어드 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레이어드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받느냐? 어떤 때 둘을 나올 것 하나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노이즈 상태 혹은 뭐 데이터가 많이 폭주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둘 다 받는지 하나 받는지 그렇게
그렇죠. 인코딩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이게 표준에 있는 컨벤셔널한 HVC의 익스텐션, 스케일러빌리티에 관련된 인코드의 구조인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공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여기 좀 화면이 흐릿하긴 한데 아까 좌영상, 우영상이 있었죠? 이 좌영상과 우영상입니다. 원래 SHVC는 이제 2D 영상을 기준으로 만드는데 그걸 3D에 약간 이해를 하면 우영상이 베이스 레이어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영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영상을 기준으로 원래는 같은 화면을 가지고 다운스케일링해서 보내는데 그 3D에 있을 때 우영상을 보내고 베이스 레이어를 보내고 그다음에 좌영상을 인핸스먼트 레이어에 인풋으로 놓고 하나를 우영상으로 이제 또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 베이스 레이어에 있는 영을 업스케일링해서 자기 본래에 있는 내용과 빼게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럼 나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좌영상과 우영상의 차이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키워서 좌영상과 빼기를 해도 거기에 남은 데이터가 크지 않습니다. 되게 소량이죠. 그 녀석을 인핸스먼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상만 받으면 그게 우영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HD 영상, 우영상은 그 HD급의 우영상이 되는 거고, 모바일에서 받으면. 그 다음에 베이스 레이어를 표현한 겁니다. 베이스 레이어를 받으면 그게 HD 우영상이 되는 거고,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받으면 그게 좌영상이 되게끔 그렇게 코딩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를. 그러면 좌영상과 우영상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3D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좌영상과 우영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우영상은 베이스 레이어만 받습니다. 그리고 좌영상은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합성을 하면 그 좌영상이 되고요. 베이스만 봐도 우영상이고, 새로운 수신기는 좌영상과 우영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디코딩을 하면 3D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역시 이것도 추가적으로 밴드위스가 할당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은 모바일 및 고정 UHD TV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D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컨벤셔널한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하고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입력만 바꿈으로 해서 그 3D 인코딩, 디코딩이 가능하다. 오늘 저희가 발견해서 특허를 낸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OTT 채널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코딩을 했을 때 지상파 같은 경우는 얘를 모바일 채널, 그다음에 얘를 고정 채널로 보낼 수 있죠. 근데 얘를 스위칭을 막 하면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일렬로 시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IP 패킷에 집어넣으면 일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신기는 채널 상태에 따라서 베이스 레이어만 받을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둘 다 받을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둘 다 받으면 3D TV까지 서포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도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 패킷 하나만 IP 채널만 가지고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패킷들이 막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헤드엔드 방식이 헤드엔드 쪽이고요. 클라우드 아마존 웹서버 같은 그런 내용인데 넷플릭스가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요 클라우드에 있는 헤드엔드, 그다음에 요거는 그 서비스단에서 자기네들이 방송사에 따라서 이제 그 서비스 그 서버 웹페이지를 두고 있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KBS라든지 그러니까 부산 MBC라든지 KNN, JTBC라는 또 다른 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이트에 적용을 해서 그 VOD 콘텐츠에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부터 연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가 개발했던 SHVC 2D, 3D 인코더가 인코딩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지상파가 아니라 넷플릭스, OTT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VC를 쓰면 이렇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고, 물론 이쪽에서 봤을 때는 2D 서비스와 모두 호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가 여러 개를 서포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옛날에는 3D는 따로 컨텐츠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서로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 가지고 2D, 3D 경우에 따라서 모바일 같은 경우도 다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들어낸 내용이고요. 좌영상, 우영상 합성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고 3D를 또 만들어서 각각의 플레이어가 디코딩을 하는 내용을 실험하는 랩에서 실험을 보여준 거고요.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이걸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짜 파일럿 서비스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랜을 보면 어쨌든 세 개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JTBC까지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JTBC까지 포함해서 OTT 파일럿 서비스, 3D 파일럿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한 9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콘텐츠는 2D와 3D 콘텐츠가 하나의 파일로서 컴패터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2D, 그러니까 3D 영상은 2D로부터 AI가 컨버팅해서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버팅된 파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D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라면 그냥 2D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D만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2D 플레이어면 2D가 디코딩이 되고 3D 플레이어면 2D 혹은 3D를 선택적으로 디코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햅틱 서비스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H.266도 같은 개념으로 차세대 코덱이죠. 같은 개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비스 개발의 현재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약간의 미래, 차후에 어떤 입체 미디어 서비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실감 미디어 서비스가 지원이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DX, 그러니까 영상뿐만이 아니라 촉감까지 지원되는 그 서비스가 가정에 보급될 것이다라고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래 부분인데 이건 뭐 갑작스럽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영화의 디지털 시네마를 보면 또 그 코로나 때 넷플릭스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영화관에서 2D에 대한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대신에 4DX라든지 IMAX라든지 스크린X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4DX 같은 경우는 3D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촉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특수관이고요. 그런 특수관들에 대해서 콘텐츠들은 허리옷은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상들은 블록버스터 영상 보급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기사를 따다가지고 보면 특수관의 매출이 3배 이상, 매년 3배 이상 느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진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D 영화관이 이렇게 텅텅 빌 때도 4DX 같은 특수관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도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제 8K까지 보급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영화도 4K인데 4K인데 가정에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그거보다 4배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 왔고, 그다음에 만약에 콘텐츠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홈 시어터가 정말 영화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퀄리티를 시청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상태들이 단순히 이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촉감까지 지원이 된다. 햅틱 서비스까지 같이 연계화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가정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다 쭉 나열해 놨고요. 그게 이제 방송사 입장,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OTA,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넷플릭스처럼 제공할 수도 있고,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그게 대형 스크린이 될 수 있고, TV가 될 수 있고, 그게 VR이 됐든 아무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에트리에서 생각하는, ETR에서 생각하는 그 입체 미디어 서비스의 미래라고 생각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잠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나의 파일이 약간 세 개의 서비스, 2D 모바일 HD, UHD 4K, UHD급의 3D를 한 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의 파일을 저장하는데 1기가다. 기존에 있는 거는 1기가 한 0.4기가에서
2.4기가의 스토리지가 따로따로 비어 있었는데 걔를 1기가바이트의 스토리지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사용자가 요청하면 서비스를 내보낼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건 VR도 마찬가지입니다. VR을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 내용은 저희가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부산 단편 영화제 3D 세션이 있거든요. 여기 이모션 코드라고 우리 다음 발제자인 김정윤 PD께서 만드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재밌는 게 이제 AI가 시나리오를 쓰고 2D 영상을 그리고 AI가 아까 2D하고 3D 변화를 한다고 했죠. 거기에다 햅틱까지 정보를 해서 이번에 4월 달에, 저번 주죠. 4월 달에 NABC에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수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AI로 만든 콘텐츠가 있고요. 그 개념도 아까 보신 내용이 있는 건데 살펴보시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햅틱 서비스하고 이 플레이어하고 이 수트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하면 블루투스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메타데이터의 블루투스 햅틱 정보 한 팩기당 한 프레임당 20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정보가 왔다 갔다 변하면서 영상과 동기에 맞춰서 진동이용, 이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반짝이라면 여기 진동이 온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데모가 이번에 NABC에 있고 저희가 그 내용 기술 개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트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소파 같은 경우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소파도 있고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영상에 따라서 막 이렇게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환경 기술 어떤 상당 부분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거나 기술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요. 이 수트가 이제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진동이 오는 상태이고요. 아마 내일부터 영화전당 6층에 전시를 시연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채널 캐피시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없어졌다. 왜냐하면 아까 3D를 부가적으로 채널 정보를 채널을 할당하지 않고 드디어 서비스를 이루면서 3D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채널 캐피시티 이슈는 아까 그걸로 해결을 했다. 그다음에 3D 컨텐츠가 부족한 이슈도 아까 AI를 가지고 3D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4DX는 이제 미래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의 옵션으로 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있는 게 3D에 대한 디스플레이 보급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TV는 다시 보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가져오긴 했지만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필름을 하나 이렇게 얹죠. 그래놓고 스마트폰에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는 소프트웨어 플레이어는 이 아이 트래킹을 하면서 시청자한테 3D를 무한 형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오시면 제가 그 내용을 좀 데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아마 6층에 이 내용이 전시가 같이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상당 부분 이제 단말기서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가 3D를 무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필름 같은 경우에는 다 프로텍션을 위해서 스크린 프로텍션을 위해서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때 요 특별 제작한 요 필름을 붙이면 3D 영상을 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데모를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6층에 영화전당 6층에서 전시를 시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영화전당 보시면 여기 대형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이게 3D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D 지원이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조그만 스마트폰부터 안경식의 그런 대형 패널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컨텐츠는 다 양안식입니다. 스테레오스코피 컨텐츠를 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한 파일을 이런 케이스로 볼 수 있고 이런 케이스로 볼 수 있고 조만간 또 TV로도 볼 수 있겠죠. VR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디스플레이 보급은 이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다. 거긴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냐. 그거는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영상을 아름답거나
만들 수 있는 데 달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섹션으로 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가 AI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설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분은 DM 스튜디오 프로듀서로 계시는 김창호 PD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DM 스튜디오의 김창호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 주제 자체가 AI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발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AI로 현재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AI는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타이틀로 적어놓은 것처럼 과연 이렇게 만든 AI 콘텐츠가 우리가 느끼는 불쾌함의 골짜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비주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R, VR 콘텐츠, 3D 모델, 현재는 AI로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AI 콘텐츠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 가지 최신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오래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AI란 말은 항상 들어왔고요. 뭐만 나오면 AI 하고 있으니까요. 찾아보니까 1950년대부터 AI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인공지능인데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가전제품에도 AI란 말이 쓰여지고 있고요. AI 스피커, 그리고 이전에 한창 전 세계적으로 떠들었었던 알파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의 챗 GPT처럼 썼던 심심이라는 앱도 있었고요. 가장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AI 가수였던 아담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담이 나온 게 1996년이더라고요. 몇 년 전이죠? 한 30년 전이죠. 그때도 이 캐릭터를 보면서 가상 가수, AI 가수라는 이야기를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AI와 관련된 것들이 이걸 건널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뭔가 이상한,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처럼 사람 같지만 불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게 아닌, 그게 느껴지는 걸 보고 불쾌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 작년인가요?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대두된 이유는 아마 이 여성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영상인데 소라라고 하는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바닥에 반사되는 것들, 영상이 약간 끊기긴 한데 참고로 봐주세요. 사람의 모습들, 배경의 모습들이 굉장히 현실과 유사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툴을, 이 AI를 나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AI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 이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어떤 가능성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사용성의 부분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지금 가장 큰 플랫폼인 유튜브나 SNS들이 일정 기업, 일정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뜨게 된 이유는 나도 너도 누구나 어린아이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대두된 AI가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의 영역은 알리바바에서 만든 EMO라는 AI입니다. 방금 전 나왔던 이 여성을 가지고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이미지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든 AI인데요. 이런 가능성의 영역들이 좀 더 우리를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두근거림을 what my 주지 않나 goals are. 생각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영상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부분에 대한 가능성과 관심도 더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두 개의 영역을 전부 가지고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영상 감독으로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도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또 이걸 저희가 개발했었던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테스트해보고자 했었고요. 이렇게 나온 콘텐츠를 가지고 이번 영화제까지 출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뭐 AI 전문가나 컴퓨터 공학과나 그런 시점이 아니라 오로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이걸 다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4가지 측면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AI로 만드는 이미지나 영상이 퀄리티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AI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너무 사용이 힘들진 않을까. 그리고 영화 감독이라면 모두가 신경 쓸 미장센 부분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나 액터를 배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몽타주적인 기법으로 내가 원하는 컷과 앵글들을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AI로 그림을 만드는 것을 검색을 하면요. 약 65만 개 정도의 글 숫자가 나옵니다. 아마 작년부터 1년 정도 만에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림 제작 툴로 그린 그림들이 크게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사,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왼쪽부터 순서대로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오른쪽이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만들어내는 그림들은 오히려 우리 현실과 가까운 게 더 데이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현실과 멀수록 더욱 제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힘들다는 부분은 AI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과연 이걸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림 한 장 그린다고 해서 영화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글에 넣어놓을 그림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타쿠라고 하죠. 한 분야에 정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책. 그 한 분야에 빠져있는 분들이 AI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뽑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화장을 만들어낸 게 또 하나의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지성이 어떤 영향들이 있었냐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바타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각 그림의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만든 것도 보실 테지만 원하는 그림체, 원하는 캐릭터의 모양, 원하는 캐릭터의 성격, 표정들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이걸 확인한 순간 이걸로 영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사용성 있게끔 표현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트에 나오는 컨텐츠들입니다. AI한테 어린애가 싸우는 걸 그려줘.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싸우는 걸 그려줘. 더 나이가 들어서 싸우는 걸 그려줘. 해서 그림들이 바뀌는 컨텐츠들인데요. 이런 류의 컨텐츠들이 분명 하나 정도는 다 떠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 이 그림들을 만든 사람은 한 명인데 그림마다 그림체와 뭐 사람의 형상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엄청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씬의 연결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몽타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 제작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AI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AI로 만든 영화가 배경이 이렇습니다. AI로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배경음악도 AI로 만들고 사운드, 보이스도 AI로 만들고 이걸 입체 영상으로까지 AI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은 이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목소리를 만들어달라고 시키고 제일 마지막 화편집을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내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모션 코드 감정의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과연 AI한테 감정이 생긴다면 어떨까? 그리고 AI한테 감정을 생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게 됐고요. 그걸 AI한테 시켜서 스토리를 짜줘 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영화의 스텝 스크롤입니다. 엄청 간단한데요. 감독인 저를 제외하고 스텝은 단 4명이었습니다. 아트 디렉터라고 되어 있는 2명은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3D 모델러이고요.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분은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만졌던 분은 사운드 AI를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즉 영상과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들과 함께 이 툴에 대해서 그리고 AI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R&D를 3주 정도 진행을 했고요. 실제 프로덕션을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I는 어떤 팀을 가졌는가?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각각의 포지셔닝이 됐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이 시나리오와 글을 만들게 됐고요. 스테이블 디퓨전과 스테이블 디퓨전을 토대로 한 서드 파티로 있는 애니메이트 디프라는 툴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페이스를 바꾸거나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거나 실사를 애니메이션을 바꾸는 거는 피카와 도모 AI라는 걸 쓰고 사운드 부분은 아이바라는 툴과 목소리는 KT에서 지원하는 보이스 스튜디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버팅, 3D로 컨버팅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UI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약 6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 영화이고요. As of today, it's been 3 years since the Jude AI revealed itself to the world. If we don't stop Jude's development, we will be digging our own graves. If an AI makes a human, is it a human or an AI? But took all this time for just to scrap Jude? I am on humanity's side, Father. I do not feel emotions. You will eventually move following emotions. Whose side are you on? I can't.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AI의 단점과 미래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입니다. GPT와 코파일럿 모두가 현재 문서를 읽고 문서를 분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글을
원하는 양식대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안의 형식 또는 시나리오의 형식 모두 다 이 아이가 뽑아줄 수 있었고요.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텍스트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사 내용을 또 작가가 쓴다고 고생을 하는데요. 이 기사들 또한 AI가 작성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그림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림을 만들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씬의 연결성 그리고 원하는 앵글에 원하는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것을 결국 R&D의 중점이 되었는데요. 검은색이 갈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중점이 되는 4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사용성 부분은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던 분들이 제작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기에는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홈피 UI라고 하는 AI 툴을 또 사용하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UI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 중에 3D 관련된 제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빈치 리졸브를 쓰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UI일 겁니다. 노드 방식이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그냥 봐도 어지럽습니다. 과연 이걸 영상 기획자가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게 되죠. 저희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영상 제작자, 기획자가 넘어야 될 선이 아닐까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 AI로서 넘어가는 요 선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뭔가 세대를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웠고 한번 익숙해지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푼 오토매틱이라는 UI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측 상단에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의 크기나 형태들을 구분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텍스트들을 통해서 우측 위에 있는 그림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포즈나 형태, 오브젝트의 크기, 위치들을 보시는 바처럼 내가 정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R&D를 하면서 겪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실사가 가장 만들기 쉽고 3D, 2D 순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D, 특히 애니메이션의 느낌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실사나 3D는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고퀄리티로 나온다.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도 저게 실사거나 3D면 더 고퀄리티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들이 저희는 로라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든 영화의 캐릭터가 2명이 나옵니다. 아빠 역할을 하는 캐릭터와 아들이자 AI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각 캐릭터마다 연결성을 주는 게 성공하게 됐고 그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파일의 이름을 로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로라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한 인물의 어릴 적부터 늙었을 때의 모습까지 모두 같은 느낌과 같은 그림체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인물 같은 경우에도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들이 모두 똑같은 퀄리티와 똑같은 그림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한 채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전까지는 앵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뭔가 그림을 확정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집어넣고 AI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소설 기반의 영화 이야기를 하면 영화가 소설보다 항상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영화가 내 상상보다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글로 써줬을 때 이 친구는 더 많은 영역의 그림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수십 장, 수백 장 얘가 뽑아준 여러 가지 샘플들 중에 이 그림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선택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스케치부터 내가 원하는 앵글 작업을 해서 점점점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완전 작업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작업 방식이 바뀐 거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저 이미지를 토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또한 그림을 그려서 로봇을 만들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줘라고 해서 셀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이미지들도 요런 세계는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상상의 영역에서 미래에는 차들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쉬운 실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저희 사무실인데 저희 사무실의 한 직원이 움직이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가장 만들기 쉬운 형태이기도 하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상상의 영역을 표현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작업물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오디오입니다. 지금 들리시는 게 저희가 AI로 만든 배경음악인데요. 단순 코드를 입력해주고 이런 코드의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레이어를 늘리고 악기를 늘려서 분위기에 따라서 음량을 조절하고 클라이막스로 갈 수 있게끔 음악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컨버팅이 돼야 됩니다. 3D로.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만든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3D가 되려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본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실사랑은 좀 다르죠. 실사는 오른쪽에서 찍으면 되고 왼쪽에서 찍으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어떻게 찍었는지 렌즈가 뭔지도 모를 이 그림이 과연 3D로 바뀔 수 있을까? 저희도 도전의 영역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뎁스라고 하죠. 우리가 느끼는 입체감의 기준을 잡아서 표현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걸 토대로 왼쪽과 오른쪽 눈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장점이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S3D를 만드는 일반적인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의 경우에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스테레오스코픽을 만드는 감독이 필요해졌었는데 AI를 사용했을 때는 내가 양안의 시차와 어디를 중점으로 나오게 할지 들어가게 할지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고 그 값들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넣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콘텐츠적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3D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2시간이 넘게 영화를 보고 있자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비용이 들어간 영화인데도 어지러움이 느껴지니 일반적인 3D 영화는 정말 어지럼증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AI로 바꿨을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지럽지 않은 3D 영상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게 실사는 더욱 고퀄리티로 만들어질 테니 이게 방송, 아까 S3D 방송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렇고 웹툰, VR, 우리가 흔히 보는 LED에서 보는
그것도 LED가 만약 3D를 표현할 수 있다면 광고, 모든 거에 다 접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LR의 영상은 실제로는 좌우 이렇게 분할이 돼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실사 버전을 컨버팅을 한 건데요. 좀 전 발표에서 나왔던 KNN과 MBC에서 방송됐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희도 만들고도 좀 놀랐었고요. 분명 이 AI라는 게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고도화가 될 거고 아마도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거대 AI 기업이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고 내가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영역이 이미 발을 들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분명 애니메이션 작업인데 저희가 봤던 화면은 이런 화면과 이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과연 우리가 제작자일까 아니면 엔지니어일까 우리가 과연 그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했었고요. 또 하나가 미장센과 몽타주를 과연 연결성 있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저희가 AI로 영화를 만들 때 한 컷을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바로 뿅뿅뿅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장센 몽타주를 다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어느 순간 이 접점에 다다르면 정말로 영화 제작자들이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를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은 약간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하나하나 메이크를 했느냐 아니면 저희가 제작하면서 바뀐 제작 방법처럼 AI가 뿌려준 여러 가지들 중에서 초이스를 하면서 제작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제작자일까 아닐까라는 또 물음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이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소라에서 만든 디테일 컷 영상입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걸 AI가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소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상을 통해서 스토리에 맞게끔 컷을 배치할 수 있는가가 결국 제작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힘든 추측을 해보게 됐고요.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제작자라는 게 일자리를 잃는다기보다는 방향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복잡했던 노드들을 만지는 사람이 에디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AI한테 잘 시키는 사람이 아마 촬영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라의 이 영상을 만든 텍스트를 보면 정말 전문적입니다. 70mm 렌즈로 뎁스 오브 필드는 어느 정도, 포커스는 어디다가 맞추고, 조리개는 얼만큼 열고, 센서의 반영이 이랬으면 좋겠고, 정말 카메라 감독이 할 법한 이야기로 텍스트를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갈 미래는 어떤 부분일지 여러 가지로 상상이 되실 텐데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암만 늦어도 203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섹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세 번째 섹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바네사 크로치니 감독님이십니다. Hello.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m so honored to be here in South Korea for this event. So thank you for having me. All right. In sharing stories that highlight crisis, mass struggles, introducing us to disenfranchised subjects, educating us about a specific event in time or in other countries,
focusing on social and global justice, environmental issues, human rights. Documentaries aim to change the world. Call to action and mobilize grassroots movements, audiences, citizens, leaders, and inspire them to become the new change makers. When we come and look at the role of the filmmaker behind the documentary, many people have often been discrediting the figure of the documentarian because historically and wrongly, documentarians have been looked at as simple observers of realities, not seen as creatives or the top tier filmmakers. Let's destroy this myth. Documentarians not only observe, but they choose to observe. They choose where to point their cameras. They choose who to interview. They choose which question to ask. It is a choice and a very, very tough one, because we all know, depending on where you decide to point your camera at, you're gonna tell a different story. Because of their creative choices, documentarians are artists. Because of the subjects they focus on, documentarians are very attentive storytellers. Because of the risks they take, documentarians are brave. And because they care about their stories, documentarians are activists. One quote from Nina Simone says, "It is an artist's duty to reflect the times." And I want to show you this quick clip. An artist's duty, as far as I'm concerned, is to reflect the times. I think that is true of painters, sculptors, poets, musicians. As far as I'm concerned, it's their choice. But I choose to reflect the times and the situations in which I find myself. That, to me, is my duty. And at this crucial time in our lives, when everything is so desperate, when every day is a matter of survival, I don't think you can help but be involved. And definitely, documentarians are some of the most responsive artists we have in the world right now. And there is this now widely used word that puts together artists of this kind, artists that merge their artistry with activism. It's called artivism. With artivism, though, comes responsibility, and with the revolution in technology that we have seen in the last decades, together with the distribution expanding beyond the theatrical experience, we have also seen a change in the way documentaries have been shared. I want to show you this quote from Werner Herzog. "A phone, a computer, and car are all you need to produce films." Now more than ever, we have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that have allowed documentarians to produce content in the most prolific way. In this post-cinematic era, everyone can shoot, edit, produce, distribute massively or in the most creative ways, and above all, inexpensively if we compare it to the film era. From digital cameras, DSLR, pocket cameras, traditional camcorders, phone cameras, GoPro cameras, phone apps, filmmakers have access to technology that is very affordable and easy to carry around. For example, with portable edit suites that are now allow filmmakers to edit on the spot. This process is called the democratization of cinema and has allowed creatives to get equipped with many resources to create content, and it has affected storytelling in this medium. Want to show you some example. Searching for Sugar Man, 2012 Academy Award winner in the documentary feature category, became a technological milestone as the first movie partially shot with an iPhone to win an Oscar. The director of the low-budget film ran out of money and found out about this app called 8mm Vintage app that he used for some pickup shots that he included in the film. Tangerine is a 2015 award-winning feature, not a documentary shot in documentary style, but worth a mention because it was entirely shot with 3 iPhone 5S cameras using Filmic Pro app, which is an app that allows for control over focus, aperture, and color temperature.
The Square, 2013, captures the passion and the chaos of the Egyptian revolution through the eyes of the protesters in Cairo's Tahrir Square. What was revolutionary at the time about this film was that the subjects were given 5D cameras by the director, and so they were able to film effortlessly, which before the era of DSLR was difficult to make happen. Filming this with DSLR was a collective project where sharing footage from other protesters became fundamental to create also a film that was also very intimate. GoPro cameras have allowed incredible discoveries while filming in nature, like it has happened with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er and conservationist Paul Nicklin, who in collaboration with research biologists has attached GoPro cameras to polar bears in the Arctic Sea to study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These bear cameras have allowed them to capture the suffering and starvation of a dying bear as one of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and as an evidence of the effect of gas emission. This transmedia revolution in storytelling has reached interesting results in the way also subjects have been interviewed. In the last 15 years, when filmmakers have not been able to travel, Skype has allowed them to still get the footage thanks to this platform and some recording apps. Zoom is now a standard, especially after the pandemic. And in fact, exactly when we were all locked in our homes and with nowhere to go, and the only accessible worlds were through our electronic devices, documentary filmmakers have adapted so that they could still create content. And sometimes they have been sending smartphones or other portable cameras to their subjects to either film themselves or put the camera on tripods with specific instructions and record the interviews and direct them remotely while on Zoom. Remote filming has become a very inexpensive way to still keep going, even when the world forces us to stop. A report by the Center for Media and Social Impact from 2012 says, tracking impact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s platforms and content streams proliferate and campaigns evolve over several years. A single piece of media can now spread across a variety of screens: a theater, a university classroom, the web, home television, a mobile phone, and more.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internet, social media, streaming services, film festivals, there is a thirst for content at all times, everywhere. And this has resulted in an unprecedented interest in documentary that has made the whole genre mainstream and has shifted the spotlight from the documentary makers to its audience. Feature or short-length documentary series, web documentaries, interactive documentaries, one-time online event or theater screening, augmented reality film experience. Documentaries are now consumed everywhere, from a film festival premiere to an outdoor screening with a $100 projector in a remote community in Africa to watching a film on a phone. Sometimes one documentary has different versions depending on the audience and where it's screened. And the different formats of a documentary project are set to make sure the consumption of the documentary is the most fruitful and hopefully have the most impact. From the new Storytellers Documentary Filmmaking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that was made by the Film and Media Arts School of Communication at the America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there is one phrase that really captures the moment that we are seeing. Today, the authorial voice is shifting radically. Documentary storytelling can be collective and interactive, with global engagement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asynchronously. Non-profit media agencies, for example,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way that these documentaries are consumed. I want to show you an example from the Social Impact Media Awards that was created in 2012 by filmmaker and producer Daniela Kahn. As a media competition, it has not only advanced global awareness on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but also educated by supporting independent content creators and media artists that are on the front lines of social change with bringing their work into communities and classrooms around the globe. Through a global grassroots community
Engagement program, the Social Impact Media Awards has several international distribution channels that include an educational program, a virtual cinema, and an academy as a resource for educators. And all the best film of their annual festivals are brought into classrooms and communities worldwide, cultivating awareness, education, and engagement from the grassroots level and up, thanks to the unique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s with change makers,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eature film, the director is God. In documentary film, God is the director. This is a quote from Alfred Hitchcock. And it's important because remaining open about how a project can shift, how the unknown of life can take over the production of a film can also be a very heavy weight on the filmmaker. Loxi Farah, partner and director of Social Impact Initiative at Impact Media Partners,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a key figure in documentary production process called the impact producer, who becomes a solution agent when film participants experience a crisis and need support and resources. She mentions a care plan with resources and community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services and support during the production and even after the film completion and distribution. And this is something very important when we talk about films that are focused on social and global justice, because having a solid partner during the making of the film is absolutely key for the completion of a documentary production. Documentary filmmaking around social issues also brought changes in the production as new business models have surfaced. First of all, the funding. It doesn't only come from broadcasting, public broadcasting, who is under threat by politics and politicians in many countries. And audiences are dictating not only the consumption of the content, but also how the production of documentary happens. Many filmmakers have relied on crowdsourced platforms with donation from supporters of the film concept to raise enough money to start a project. But lately, documentary budget rising to like really a lot of money. A more predominant financial role has been established by external figure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NGOs, and foundations whose programs and mission aligns with the one of the film. The film campaigns basically have become strategic, and the goal is not only to make good from a social standpoint, but also from a profit one. Documentary filmmaking is basically now the new landscape for philanthropy. Filmmakers partner with advocacy group from the very early stages of the film, and what becomes strategic is basically the outreach of the film that aims to change the world. The transmedia activism, that's how I call it, has reshifted the whole genre. The impact of a documentary can result in amplifying or reframing an issue in the public discourse, such as changing elections, exposing and shifting societal behaviors, connecting, mobilizing, changing policies, help creating initiative. In the past decade, we have seen more and more big studios such as Amazon, Apple, Disney, Netflix, HBO that have invested in campaigns that were not thought possible before for documentaries. And the impact has been incredible for some of these films. Another factor that has its weight on the success of the film is not the filmmaker, but the producer, executive producer behind it. More and more we see public figures such as Hollywood actors or famous artists in the music business or sport champions, and last but not least also former presidents getting into the world of documentaries. One example is Leonardo DiCaprio, who has been the executive producer on a lot of many documentaries on environmental activism. Or Barack and Michelle Obama with their production company Higher Grounds that have been producing films with a deep root in American stories. And when this happens, this key figure becomes fundamental in spreading the word about the film, but also, in become strategic for distributors and making sure that these documentaries get awards. A public figure becomes basically a guarantee for success, because we know that more people will be exposed to those films simply because they follow the specific character.
And many of these public figures have impacted storytelling in many fields and genres. One particular subgenre in documentary that has been very successful is the biopicture music documentary. More and more stars now, they feel compelled to, create documentaries around their album, their tour, their life, and this creates a real cultural phenomenon among the fans. The documentary then comes out in theaters to create a cultural experience of reliving, the concert, and the numbers are outstanding, like for Taylor Swift, the Eras Tour, a documentary which made more than $126 million around the globe. And in the United States, it came out at a moment where there was the actors and writers strike, and it really allowed theaters not to close down, which was actually very good. And while this is not, directly a social documentary, I think it's worth a mention because its impact is not, it's very important because Taylor Swift has a lot of impact. And as she is actively advocating for voters to register for the next US elections, her influence becomes really impactful. So documentaries have the power, have the power to educate, inspire, and drive change. And by focusing on compelling issues, they can influence an opinion, become the base for and the model for a very extensive network of organizations, institutions, community, and households. So I want to show you some movies that have had a very powerful impact in the world. This is a very short list because there are so many films in the last 20, 25 years that have really provoked and inspired change. But I want to focus in particular on some movies that I've se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I live that have had like a really strong impact. An Inconvenient Truth from 2006, where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dives into the dangers and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The film paved the way for politicians to actually talk and pay more attention to this important theme, and it has allowed organizations to create campaigns to take actions. And the film won 2 Oscars and became one of the highest grossing documentaries ever. The Invisible War for 2012 that documents the shocking stories of veterans in the US who have been sexually assaulted in the US military and the failure of the system to address the victims or prosecute the perpetrators, fostering a culture that enables rape. The film public awareness and political ripple effect contributed to reforms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Congress to prevent and respond to military sexual trauma. The House I Live In, the film dives deep into the drug abuse as a matter of public health and investigates the errors that have resulted in causing a mass incarc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is system basically created a large prison industrial system, the biggest one in the world, with a negative impact on Black people in America. The film contributed to have reforms against the California 3 strikes law and for Connecticut juvenile sentencing reform. And above all, the film was distributed theatrically and broadcasted, and thanks to partnerships with several organizations, 80,000 people watched the film in over 500 churches in 34 states, and it was even screened at the 2012 National Political Convention at the White House to talk about policy changes. Bowling for Columbine from 2002, Michael Moore film that explores the causes of mass shooting and America's relationship with guns. And Moore, has a unique perspective in his films, often using satire to show the absurdity of the situation and themes that he focuses on. After confronting the corporate Kmart executives for the sales of firearms and ammunition in their stores, the company eventually stopped selling bullets in all of its stores. Gasland from 2012 explores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of fracking, studying the corporate greed and inaction of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The film played an important role because eventually it helped reduce this practice. Blackfish from 2013, a film that investigates the harmful treatments of the sea animals at SeaWorld, focusing on Tilikum, the orca responsible for killing 3 individuals at the park. The film exposed how traumatic and stressful it is for a whale to be
confined in a small enclosure and separated from their pods. And after the film came out, SeaWorld chief executive resigned, and the park saw a decline in attendance, and the discussion and criticism towards SeaWorld practices eventually led to changes and the end of their orca breeding program. The Ivory Game, one of my favorite, absolutely documentary, which was executive produced by Leonardo DiCaprio, and it dives into the global ivory trade, far from being just an African problem. Its ramification implicates Zambian poachers as well as basement dealers in Hong Kong, Kenyan reserves, and Vietnamese carving factories. The two filmmakers, Richard Lackney and Keith Davidson, were in constant and real danger while making this film. And they collaborated with undercover conservationist Andrea Crosta, Chinese journalist On Xiang Huang, and anonymous activist Omega. And many sequences were filmed undercover or embedded in military task force. And the documentary had its premiere on Netflix, and it was watched by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And China eventually imposed a comprehensive ban in 2018 to prohibit ivory import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and domestic ivory sales with narrow exemption. So, food industry-related documentaries, Super Size Me. Filmmaker Morgan Spurlock decides to eat McDonald's for 1 month, exploring the disasters of a diet only based on McDonald's food. And McDonald's eventually stops selling its super size option after the movie came out. Food Inc., 2008, really opened a window into knowing the corporate farming world in the United States, its corruption and its impact on health and environment. And the question was, where does our food really come from? The film really brought incredible awareness on the demand for more organic and locally sourced food. And there's so many important documentaries about food that have brought a lot of awareness. There's What the Health, King Corn, Conspiracy, Forks Over Knives, Wasted, Seaspiracy. These documentaries have really affected the way we look at food and have exposed the harsh truth about corporations in the food industry. State of Fear, which is at the center of a multi-platform, local, global, strategic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campaign. The film analyzes the human and social costs of a 25-year politicized war on terror and demonstrates the positive example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Restorative Justice. And the film became a resource for human rights activists, both internationally and in the Peruvian movement for restorative justice. And it was a strategic project that crossed cultures and platforms and provided a model for social issue media makers. The film became an instrumental component of a larger campaign to bring former Peruvian President Alberto Fujimori to justice for crimes related to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s during his regime. And the producers created a tools and program for Peruvian NGOs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the Andean Indians. And this has allowed the film to expand in circuits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rganization. Period, End of Sentence from 2018, which is a documentary short that won an Oscar. And it highlights a group of ambitious local women from Hapur, India, who have made biodegradable sanitary pads that can be sold at affordable prices. The aim was not only to provide affordable feminine hygiene products for women in the community, but also to fight against the taboo and stigma in India around menstruation. And above all, the project helped launch the PAD project, which aims to ensure that all women have access to proper reproductive and sexual health education and sanitary products. I want to now talk about the intersection with journalism for documentary. Documentary film and journalism have always been seen as parallel disciplines with their own rules and standards, but there are documentary films that are investigative journalism by nature and have more journalistic approaches. And at the same time, with the audiences looking for more and more nonfiction content as part of their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ews organizations have had an opportunity to explore more documentary approaches.
And now more than ever, with the rise of extreme far rights movement, documentarians and journalists are seen as the worst enemies and threats to defeat. Cameras have become dangerous weapons that somehow these figures are trying to ban and often eliminate. And at the same time, at the rise of misinformation from different media platforms, journalists and consequentially documentary filmmakers have been discredited. The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has dedicated useful resources for documentarians to help them in these particular situations. Some, it's related to check their facts, requesting public records, knowing the risk of lawsuits, and being familiar with additional legal resources. Field of Vision and Lawyers for Reporters, for example, provides free legal clinic for documentarians in the United States with information about news gathering right and legal exposure, and the risk also of publishing content, which includes,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copyright infringement, as well as licenses, releases, and contracts, and risk assessment for filmmaking and security issues.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offers pro bono legal services and shares guides for journalists, news organizations, and documentary filmmakers. The Center for Media at Risk at the Annenberg School of Communication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stead provides support for discussion of the global media environment under threatening political conditions. Excuse me. One of the key questions around the intersection between documentaries and journalism evolve around the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Is the audience expecting the documentary to pick a side? Which impact does it have on how the story is perceived? Does a journalistic approach mean there is no siding with a specific truth? What is ethical and what is not? Is the filmmaker trying to manipulate the audience, or is just sharing the truth? Trevor Team, co-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says that everyone is a journalist if you're telling a story to the public in the hope that they get something out of it. Another important aspect is the relationship of the documentarian with their subject. Can they share a point of view? Documentarian Dan Krause says that the empathy can sometimes be confused with advocacy. A lot of filmmakers make film with subjects with whom that they share an ideological agreement and have a deep emotional and empathetic experience. How does one differentiate? James Wheaton, the founder and senior counsel for the First Amendment Project, says that the key in answering this question is not whether you're an activist, it's whether you're independent of your subject matter. Do you still have the ability to look at your subject and perhaps look at both sides? Or are you just making a propaganda film? Another aspect I feel is related to the artistic and personal challenges on working in between the two fields. I want to bring an example. Pete Meeks, the director of the 2012 documentary, The Waiting Room, which is a documentary about what happens in an emergency room with overworked staff and a lot of uninsured patients that are dealing with the bureaucracy of the American health system, was struggling with the issue of transparency in making this film. He was planning on having 15 crews and shoot for one day in multiple times, but it was absolutely not manageable for the hospital. And so he decided to shoot the same material over 6 weeks, and he put it together as a composite. Because he had been in the hospital researching for over 2 years, he knew at that point what was the emergency room situations for the day, for the typical day, and the audience perceived the film as it was just happening in one day. There is often the need for documentarians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journalists because there is this thought that journalistic influences are often seen far from art. And Kerry Lozano, who's currently the president and CEO of ITVS, doesn't think there is a distinction necessarily between journalism and art, because eventually also journalism can aspire to an artistic sensibility as well. The aesthetic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tory. And now one of my favorite parts, let's talk about mental health and sustainability in the documentary world.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there's been important conversations about mental health. Being an active storyteller has its weight, and it is important that we ask these questions. How does making a film of a project that like this has, how much impact does it have on its creator? Is it possible to create a distance, to keep a distance from your subject? How do you keep your sanity when filming a very complicated story with world-changing consequences? Very different questions from what we just heard in the last two sessions. An IndieWire article from 2023 titles, "The documentary film industry is in crisis, the unspoken traumas of the filmmaking community." In this article, Rebecca Day, a British psychotherapist, expresses a concern about the current situations. She is the co-founder of Documentality, an initiative being led by her private practice, Film in Mind, and concerned filmmakers who are making sure the documentary film community talks openly about mental health. Figures like her have become regulars, invited contributors and speakers at industry events where they facilitate discussion and panels and workshop. The conversation are about how making certain film changes you, especially psychologically. Documentary filmmakers tend to be good people who want to help humanity. They don't think of themselves and their suffering, says Doug Block, a veteran documentarian and Documentality co-founder. Cinematographer Jenny Morello says that documentary filmmakers become empathy sponges and how eventually this sponge becomes full. The solitary work can become very haunting, as well as, exposing themselves to dangerous conditions while shooting the film, as well as going back to the editing room and look and be exposed for hours and hours of filming. The other big part of the problem is related to financial struggles. There is no time to process these films that are made, and often documentarians don't have the luxury to take care of themselves, to fully recover from chronic fatigue, addiction, development to autoimmune diseases, back pain, inability to sleep, loss of appetite. The resources are simply not there. And so that is why it's important to talk about this, because access to funding can help filmmakers, crew, and participants at any stage of the production. And it is important that budget include these notions. It is important that big streaming companies that acquire documentaries offer mental health supervisor. It is important that we talk about how fundamentally life-changing it is to make films that aim to change the world. And while this intersection between visual storytelling will keep taking shapes and adapting, let's keep working to make sure that the world of documentary filmmaking is a more sustainable one. And I want to conclude with this quote from anthropologist and primatologist Dr. Jane Goodall, who just recently turned 90, and she was celebrated with the special screening in Hollywood of Jane, the Nat Geo documentary about her life and accomplishments. She says, "It is important to take action and to realize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And this will encourage others to take action. And then we realize we're not alone, and our cumulative actions truly make an even greater difference. This is how we spread the light, and this, of course, makes us all even more hopeful." Jane Goodall. Thank you very much.